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16위 팀인 에버튼과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결국 패배하면서 리그 15위 강등권 경쟁으로 확실히 추락했습니다. 에버튼과 원정 경기에서는 주장 손흥민 선수도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면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이 교체 출전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인 17살짜리 유망주 마이키 무어를 손흥민 선수 대신 선발 출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진론, 비판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기를 마치고 나서 원정 팬들 앞에 가서 인사하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도 야유와 욕설이 쏟아질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과의 경기 놓쳤던 기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올 시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가 끝났다, 에이징 커브가 왔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던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사라진 이유, 지금부터 정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버튼과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놓쳤던 빅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대1로 끌려가던 전반 24분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동점골이 나왔다면 경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페드로 포로 선수가 이날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습니다. 그레이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뛴 3백 시스템을 새롭게 가동한 토트넘이었는데, 그로 인해 포로가 오른쪽 윙백, 스펜스가 왼쪽 윙백을 맡고 원톱 손흥민의 근처에 왼쪽 공격형 미드필드로 메디슨,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드로 쿨룹세스키가 배치된 형태의 공격이 구성됐죠. 이 장면은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 아래에서 나왔던 거의 유일하게 좋았던 패턴 플레이였는데요. 포로가 오른쪽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쿨루셉스키에게 전진 패스를 잘 찔러 넣어줬고, 쿨루셉스키 역시 역습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 긴 패스를 속도감 있게 달려들면서 오른발로, 자신의 약발로 컷백을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맞춰서 빼줬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쿨루셉스키가 왼발로 슈팅을 접고 때릴 수 있는 상태가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상대 수비 라인의 브랜스웨이트와 수비형 미드필더 게이에까지도 쿨루셉스키에게 몰렸고, 또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타코스키가 문전 중앙 지역을 커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달려들다가 멈춰서서 뒤에서 때리기 위한 포지셔닝을 가져갔던 판단은 영리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메디슨이 함께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오른쪽 센터백이자 풀백으로 뛴 오브라이언도 손흥민 선수에게 가까이 달려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오브라이언이나 타코스키가 가까이 붙었다면 메디슨 쪽으로 확실하게 공간이 생기면서 완전한 오픈 찬스가 메디슨에게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막더라도 가불기에 걸린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바로 슈팅을 시도하게 됩니다. 왜냐? 근거리에 있던 오브라이언도 타코스키 선수도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막기 어려운 위치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픽포드 골키퍼가 시야를 확실하게 열고 손흥민 선수의 슈팅 모션을 포착하고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손흥민 선수가 골문 우측 상단 내지 왼쪽 상단을 노리고 슈팅했다면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오른쪽을 노렸다면 픽포드 골키퍼가 오른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막힐 우려가 있었고, 또한 타코스키가 몸을 던져서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코스는 픽포드 골키퍼의 왼쪽, 골문 왼쪽 지역을 노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왼쪽 지역에서도 상단으로 꽂아 넣는 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상단으로 꽂기 위해 공을 띄웠을 때는 골대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때릴 수 있는 슈팅은 왼쪽 하단 구석을 노린 땅볼 슈팅이었겠죠. 땅볼 슈팅을 때릴 경우에는 세기보다는 정확성만 담보되어도 충분히 골키퍼가 몸을 던져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빗나갈 가능성도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왼쪽 하단 구석을 노린 슈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 모션을 보시면 정면으로 허무하게 픽포드가 잡을 수 있게 그냥 찬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앵글, 이 뒤편에서 가깝게 잡은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의 디딤발이 짚어졌을 때 오른발이 안쪽으로 인스텝으로 차는 상황에서 선수의 시야가
하단 구석을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골키퍼가 앞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골키퍼에게 차려는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애초 디딤발과 슈팅 방향은 구석을 노린 것인데 임팩트가 잘못되면서 빗맞은 느낌이 든 겁니다. 돌려찼어야 되는데 공이 그대로 앞으로 밀려나간 거예요. 이런 상황은 슈팅을 해야 하는 사실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슈팅 결정이었거든요. 이 슈팅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 값은 0.26골이니까 26% 정도의 확률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골키퍼를 포함해 에버튼 수비수 3명이 골문 근거리에서 몸을 던져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높게 나온 것이지 사실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왔던 커리어의 그 결정력을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실망스러운 장면이겠죠. 저희가 땅볼로 까는 게 안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도 올려찼다고 하더라도 워낙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충분히 손흥민 선수라면 해결할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경기 시점이 전반 24분이었고 이러한 슈팅 상황은 사실 에이징 커브를 논하기에는 손흥민 선수의 체력이나 슈팅의 상황은 은퇴한 선수도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어서라든지 어떤 체력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신적 요인, 어쩌 보면 경기 외적인 요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심리적인 압박감과 심리적인 주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이 기회를 놓친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단호하고 확실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장면이 아쉬웠지만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도 멘탈이 흔들린 듯 공격적에서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패스미스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좋았던 장면들도 있었고요. 클루셉스키가 3대2를 만들었던 그 만회 골을 넣었을 때 가장 중요한 플레이를 했던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넘겨준 공을 오른쪽 뒷공간으로 빠져들어 움직이면서 수비 2명이 본인을 압박하는 과정에서도 메디슨이 지금 보시면 원톱 위치로 올라가서 뒷공간으로 빠져들 때 상대 수비 타코스키가 건드릴 수 없고 메디슨은 받을 수 있고 메디슨이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 패스가 조금만 강해도 메디슨이 잡기 어려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고 조금만 약해도 타코스키가 막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 완벽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은 거예요. 그 패스를 메디슨이 받아서 픽포드 골키퍼와 마주했을 때 픽포드를 제치고 문전 중앙에 있던 마이키 모어에게 패스했고 오히려 마이키 모어가 빈 골문 상황에서 침착하지 못하게 섣불리 슈팅을 때린 것이 수비를 막고 흘러나왔는데 그 흘러나온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기지를 발휘해서 왼발 로빙 슈팅을 모든 수비수들의 키를 넘기는 판단으로 골로 연결했던 것이죠. 클루셉스키도 잘했고 메디슨도 잘했고 손흥민 선수도 잘했던 장면인데 그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스루 패스를 넣은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와 축구 지능은 분명히 뛰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발휘하고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팀의 플레이메이커에 가깝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물론 빅찬스를 놓친 것은 아쉽긴 하지만 모든 뛰어난 공격수들은 다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평소보다 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전에 비해 득점 기회가 줄어들고 이전에 비해 다른 영역에서의 전술 부담이 큰 것 그리고 이전에 비해 주장으로 팀을 이끌어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고 또 계약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실수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징 커브나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고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공격수들은 굉장히 많은 득점 기회, 슈팅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빅찬스 미스 기록도 굉장히 많아요. 에스턴 빌라 공격수 올리 와킨스가 빅찬스 미스 19회로 22라운드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빅찬스를 놓쳤고요.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엘링 홀란과 살라 같은 경우도 홀란이 18개로 빅찬스 미스 2위, 살라가 14개로 빅찬스 미스 3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첼시에서 완전히 포텐이 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니콜라스 덱슨도 빅찬스 미스가 13개가 나오고 있고 슈팅의 득점 전환율이 15.8%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골을 넣고 팀 성적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토트넘과의 경기에 정말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도미닉 칼버트 루인 같은 경우에도
빅찬 스미스가 올 시즌 13개이고 슈팅의 득점 전환율은 6.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가장 많이 빅찬스를 놓치고 있느냐? 팀 내에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브레넌 존슨이 전체 21위, 8개의 빅찬스를 놓쳤고 공동 기록으로 도미닉 솔랑키도 8개의 빅찬스를 놓쳤습니다. 이 두 선수의 슈팅 득점 전환율은 15.6%로 10번 슈팅 때리면 한두 개가 득점이 될 정도로 슈팅 대비 득점이 적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머스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솔랑키를 대신해 영입한 에바니우송 같은 경우도 7개의 빅찬스를 놓쳤는데 슈팅의 득점 전환율은 11.6%로 이 선수는 오히려 존슨과 솔랑키보다도 더 많은 슈팅을 때리면서도 골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6개의 빅찬스를 놓치고 있습니다. 전체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서는 3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니까 홀란이나 살라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도 안 되는 빅찬스 미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홀란이나 살라 같은 선수도 이렇게 빅찬스를 많이 놓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끔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난 결정력을 보여왔던 손흥민 선수이기에 기대가 큰 만큼 더 큰 실망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손흥민 선수의 슈팅 득점 전환율은 실제로 15.4%로 존슨보다 낮을 정도로 사실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기록인 건 맞습니다. 이전 시즌을 보시면 20%가 넘는 기록이 나왔었거든요. 빅찬 스미스도 이보다 더 적었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전체 슈팅 기록으로 봤을 때 분명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너무나 적게 찾아오고 있고 그로 인해 슈팅감, 경기 중에서도 0점 조절을 해가면서 슈팅 리듬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엘링 홀란 같은 경우 88회의 슈팅을 때리면서 17골을 넣었고 살라는 83회의 슈팅을 때리면서 18골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때린 것은 솔랑키, 심지어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빠진 경기가 있었던 이번 경기도 부상으로 빠졌던 솔랑키가 46번의 슈팅을 때리면서 7골을 넣었고 브레넌 존슨도 45번의 슈팅을 때리면서 7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 숫자는 39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32위에 불과하고 그 와중에도 6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솔랑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득점이 유망한 기회, 기대 득점이 8.52골로 8골 내지 9골을 넣어야 했던 기회에서 7골을 넣은 것이고 브레넌 존슨도 기대 득점이 7.99골이니까 8골을 넣었어야 하는 기회에서 7골을 넣은 거거든요. 실제로 빅찬 스미스 기록이 두 선수 모두 8개라는 점은 10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시즌이었는데 기회를 많이 놓쳤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도 기회를 꽤 놓쳤죠. 하지만 이 두 선수보다 기회를 놓친 것이 적고 기대 득점 자체도 5.08골로 실제 6골을 넣은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골을 넣었다고 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여전히 유효 슈팅 비율은 1위라는 겁니다. 기회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허무한 똥볼이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골대 안으로 가는 슈팅을 가장 잘 때린다. 손흥민 선수의 유효 슈팅 비율이 52.6%, 절반이 넘죠. 그러나 솔랑키는 41.3%이고 브레넌 존슨은 심지어 35.6%, 10번 슈팅하면 3번 정도만 골대 안으로 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슈팅 기회는, 득점 기회는 존슨과 솔랑키에게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게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두 선수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경기당 슈팅 시도 횟수가 5위에 해당할 정도로 슈팅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이 5골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진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페널티킥을 막힌 것도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이런 빅찬 스미스의 하나의 일조를 하게 됐던 아쉬운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페널티킥 기회를 제외한다면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은 4.2골이었기 때문에 실제 본인에게 주어진 확실한 기회보다 2골을 더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대 득점은 말씀드린 대로 득점을 넣었어야 하는 유망한 기회의 숫자를 기록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솔랑키의 기대 득점이 8.5골, 브레넌 존슨이 8골, 제임스 매디슨이 오히려 더 높은 4.9골이었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에게는 확실히 득점할 만한 기회가 많이 오지 않고 있고 그런 점이 그것도 변명이 되게 어렵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팀에서 해왔던 전술적인 역할, 마침표를 찍는 피니셔 역할을 빈번히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 실책들이 나올 수 있고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6득점 6도움으로 팀 내 4번째로 많은 골,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도움도 동료들이 잘 넣은 게 아니라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만들어서 얻은 도움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대 도움도 5.8회로 6개의 도움에 근사한 수치고요. 물론 쿨루세프스키는 5.5회의 기대 도움 속에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앞서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에 있었던 장면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넣었어야 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올 시즌 공격적으로 쿨루세프스키는 분명히 잘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선수들을 보면은 메디슨이 4개 도움을 하고 있지만 기대 도움은 2.7회에 불과하고 솔랑키도 2.6회, 베르너 2.5회, 포로 2.2회, 존스는 지난 시즌에 두 자릿수 도움을 올렸던 선수인데 기대 도움이 1.3회에 불과합니다. 이걸 보면은 쿨루세프스키를 제외하면 그리고 메디슨이 출전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기회를 공급해줄 만한 환경과 선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는 이런 기회를 가장 활발하게 창출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 득점이 되어야만 하는 빅찬스를 만들어낸 숫자는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9회로 1위고 첼시의 콜 파머가 18회로 2위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살라 17회 3위,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가 13회로 4위인데 손흥민 선수가 12회로 5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앞서 소개해드린 모든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꼽히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우승권 팀의 선수들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12개의 빅찬스를 만들면서 동료들이 기회를 덜 살렸기 때문에 못 살렸기에 6도움에 멈춰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빅찬스 메이킹 순위 상위 5위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 성공률이 84.9%로 가장 높습니다. 살라는 73%, 아놀드도 77%인데 손흥민 선수가 훨씬 높은 것이죠. 게다가 슈팅으로 연결된 패스, 키패스 횟수 자체도 손흥민 선수가 33회에 불과하니까 비율상 이 슈팅으로 연결된 패스의 퀄리티, 효율성, 빅찬스로 연결된 상황들도 손흥민 선수가 더 높은 거예요. 게다가 경기 전반적인 슈팅이나 운반이나 그리고 패스를 모두 총합했을 때 경기당 기대 위협적인 상황을 창출한 기록을 마크스탯에서 집계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선수 전체 9위, 경기당 0.21회의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상위권에 있는 선수가 리버풀의 아놀드, 맨시티의 더브라이너, 그리고 토트넘의 메디슨이 3위에 올라있고 사비뉴, 포든, 반스 이런 선수들이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즉 손흥민 선수가 공격에 관한 한 슈팅과 득점을 제외한 본인의 최대 장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충분히 팀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상대의 집중 견제, 손흥민 선수의 양발 슈팅 능력을 통제하기 위한 더블 마킹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오히려 미끼로 쓰고 손흥민 선수에게 몰린 견제 바깥에 있는 선수들에게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전술적 보관, 그리고 팀 내 이선과 미드필드 자원들의 창의성과 또 노련미가 부족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역할까지 맡기게 되는 감독의 전술적 의지로 인해 전술적으로 좀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는 면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희생되고 소진되는 면이 있어요. 콘테 감독도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그 다음 시즌에 이렇게 기용하다가 손흥민 선수가 맷잘라가 된 거 아니냐, 미드필더가 중앙 미드필더가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됐던 것인데 그런 역할을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다른 선수를 데려와서 그 선수로 하여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특히나 케인이 그런 역할을 함께 해주던 시절이 케인이 떠난 이후 더 큰 공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메디슨이 오긴 했지만 메디슨의 들쑥날쑥한 상황, 메디슨의 전술적인 역할도 미드필드 지역에서 뚜렷하게 잡혀있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선으로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새로 들어온 공격수들 존슨이나 솔랑키 같은 선수들의 경기 운영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격 전개에 큰 부담을 갖게 된 것, 실제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솔랑키의 부상으로 최전방에서 뛰게 됐을 때 존슨까지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를 톱에 놓고 확실하게 많은 기회를 만드는 플레이 전개가 될 줄 알았는데 실제 이 경기의 평균 위치를 보면 손흥민 선수는 거의 중앙 미드필드 중에 한 명처럼 뛰면서 메디슨과 쿨루세프스키가 투톱처럼 움직이고 스펜스와 포로가 윙어로 올라가서 이 선수들이 마치 4명의 공격수인 것처럼 4-2-4 포메이션에서 손흥민 선수가 베리발과 함께 마치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뛰는 것처럼 움직였거든요. 이런 점들이 결국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다른 면에서 더 큰 에너지를 쓰게 되다 보니 본인의 최대 장점인 본인의 피니싱 능력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 운영, 전술 구성, 경기 계획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그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해왔던 토트넘의 영국 담당 기자들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잭 핏브룩 기자는 토트넘이 이 경기 전술적으로 엉망진창이었고 만약 이번 경기 상대가 에버튼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내의 다른 대부분의 팀이었다면 더 큰 점수차로 패배했을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에버튼이 3대2로 한 골차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은 그 이상의 득점 차이가 나왔어야 했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팀 혹은 한 프로젝트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었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곧 경질될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스포츠 베팅 업체 패디 파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눈을 가리고 손짓을 하는 사진을 올려놓고 그가 매경기 전략을 이렇게 결정한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마구잡이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 신문 더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 역시 현장에서 토트넘이 또 한 번의 비참한 패배를 당했고 그보다 더 심각한 패배를 당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는 토트넘 고위층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장기 프로젝트를 흔들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라며 감독 경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렸고요. 토트넘 현지 팬들도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코칭 스태프 모두가 나가야 된다라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석 코치인 맷 웰스는 풀럼과 본머스에서 이미 해고됐던 인물이며 호주 축구 레전드인 마일 예드낙 역시 에스턴 빌라에서 해고됐던 인물, 그리고 현재 꾸준히 토트넘의 코치로 일하고 있는 라이언 메이슨은 그와 함께한 모든 감독이 경질되었는데 그만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새로 합류한 닉 몽고메리 코치는 히버니안에서 경질된 감독이다. 모든 코칭 스태프가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원정 팬들에게 인사하고 거기서 야유를 듣고 굉장히 씁쓸한 얼굴, 정말 좌절한 낙담한 표정을 보였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바라보는 이 표정이 우연찮게 찍혔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팀의 리더십과 매니지먼트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매 경기를 현장에서 보고 있는 다니엘 레비 회장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약 문제라든지 저희가 알 수 없는 다른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아쉬웠던 장면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다는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문제가 크다. 김민재 선수도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 외에 몇몇 최근 갑작스레 부진을 겪었던 이들이 알고 보니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아 그랬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처럼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경기장 밖에서 손흥민 선수를 힘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월 24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 호펜하임과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입니다. 객관적 전력에서 호펜하임도 분데스리가에서 고전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유리하다라고 보지만 이 경기는 지금 토트넘의 주력 선수로 뛰고 있는 킨스키, 스펜스가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공격수 솔랑키와 존스는 한 달 가까이 부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스쿼드로 이 경기 과연 잘 치를 수 있을까? 원정 가서 잘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까지 버텨낸다면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결과를 통해 심판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1월 16일 일요일 밤 11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과연 토트넘이 기어코 감독 경질의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거취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한준TV는 계속해서 토트넘의 상황, 손흥민 선수의 얼마 남지 않은 커리어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최신 뉴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